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한파가 풀리고 오늘은 전국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내륙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포사격에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는 물론 육군 전방 지역에서의 사격과 훈련이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습격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70대가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윗선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모레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김영계 모임도 거취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다시 공습을 가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395조 원에 이르는 해외 동결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수원 한파는 오늘 풀리겠지만 이번엔 눈이 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10cm가 넘는 대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친 출근길.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로 중무장했습니다. 핫팩으로 꽁꽁 언 손을 녹여보고 종종 걸음으로 추위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소환 한파가 절정을 이루며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관령 영하 18.7도, 철원과 파주도 영하 13.9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에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기 내륙에는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 충북 북부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부터 시작된 눈이 오후에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퇴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출근길에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로에는 미리 제설 작업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시는 오늘과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8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됨에 따라 어젯밤 11시부터 제설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제설 비상근무 2단계 발령에 따라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과 신림선,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30분으로, 퇴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에 잇따른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이제 적대행위 금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는 물론 육군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이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해병대 서북도서 훈련 장면입니다. K1 전차의 포사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바다가 아닌 산을 향해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서해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으로의 사격 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또 사거리가 긴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사격 훈련은 지난 5년여간 육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동서해 사격 금지 구역에서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해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더는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며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 첫날 2배로 맞대응한 것이 훈련 정상화의 첫 조치입니다. 앞으로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북해안포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사격 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GP 총격과 복원, 판문점 재무장,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밖에서만 가능했던 포사격 훈련이 5km 안으로 좁혀지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전방 사격 훈련장이 다시 전면 개방되고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포격이 연일 이어진 가운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도 담담하게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13년 전 포격전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평도 현장에서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차량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한 거리. 식당가와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연평도 시내입니다. 평소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4일째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며 발길이 눈에 띄게 뚝 끊겼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들은 늘상 면역이 돼서 그렇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애기들 뛰고 날치고. 하지만 언제 대피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일 한때 여객선 운항이 멈췄을 땐 이대로 섬에 고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선착장 근처로 달려갔다는 주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막 좀이라도 가차운데 선착가로 가자 하고 막 이랬어요. 만약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육지로 나가야 되지요. 불안해서 못 있지요. 해안가에 서린 긴장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연일 포사격을 했던 북방 한계선 NLL 해상입니다. 건너편 북측 진지에는 연평도를 향한 해안포 포문 10여 개가 여전히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긴장 상황이 좀채 해소되지 않으며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같은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경험 못한 사람들은 더 놀랬을 거고 우리들은 이제 옛날 생각나서 옛날 그때 상황들도 얘기하면서 대피소에 앉아서 다들 그때같이 하면 어떡하나 해서.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열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선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 충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실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 묻는 게 가장 당연한 이치겠죠.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게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재표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론회장에서 한번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자, 논쟁을 해보자. 그런 뒤에 재의결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총선용 지연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펼치더니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미루는 건 모순이자 정치적 의도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 정국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에 침해하겠다는 민주당의 올드한 선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최대한 서둘러 다시 투표하는 게 관례였다며 오늘 본회의 표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재의결 날짜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행포와 때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상정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평소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터라 지금으로선 재표결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역시 진통을 거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양보할 수 없다며 오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야당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여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90일가량 남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외연 확장 전략에 호응한 건데 여당 내에선 가시권에 들어온 이준석 신당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이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지난 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입당 제안을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의원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세모리로 여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천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22대 총선 국면에서 현역 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지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광주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전국을 돌며 연일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봅시다. 정말 그래 봅시다.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교권 회복에 방점을 둔 인사와 윤석열 정부 전직 장관 등을 영입하며 전문성과 정책 실행 능력을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유권자에게 최대한 호소하는 건데 변수는 이준석 신당이라는 여권 내 경쟁 세력입니다. 오는 20일 창당을 목표로 한 가칭 개혁신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추진 등 정책을 내걸며 표심 쟁탈전을 벌써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단과 규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하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한 위원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확고히 다지고 외연을 넓히려는 여당과 빈틈을 파고들어 영향력을 키우려는 여권 내 신당의 기싸움이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을 미리 알고 있던 7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걸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걸 살인미수 방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며 이른바 변명문을 언급한 피의자 김모 씨.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 동기가 담긴 거로 알려진 이 문서를 가지고 있던 건 김 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해당 문서를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김 씨와 약속한 70대 A씨를 충남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방조로 이 대표 살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로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보내기로 약속한 문서가 김 씨에게서 압수한 변명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김 씨의 관계, 문서를 보내기로 한 곳은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전날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아산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지닌 채 이동했고 날도 갈아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언론사 독자 게시판에 김 씨와 같은 이름으로 작성한 게시물들이 있어서 김 씨와 작성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지난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적은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 강규대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피습에 이어 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예정됐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보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경찰이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곧바로 공개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저지른 범죄가 중대한 만큼 살인보다 형량이 센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도주 당시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면서 얼굴이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름과 나이 등이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를 보면 이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동서울터미널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 씨는 이곳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삼척을 거쳐 강릉으로 도주했습니다. 현금을 쓰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은 탓에 초기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걸음걸이 탓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씨와 마찬가지로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도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점이 이들 범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이 씨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홀인원 기념으로 동료들에게 한턱을 내는 관리로 인해 뜻하지 않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정식 보험이 아닌 경우 약속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샷 한 번에 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면 최대 200만 원을 준다는 상품에 가입한 김모 씨. 다달이 몇천 원만 내면 돼 부담도 적고 유명 코미디언과 골프 선수들이 광고에 나와 별 의심 없이 돈을 냈습니다. 가입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마침내 홀인원에 성공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그 뒤부터는 지금 3개월 동안은 완전 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뭐 농락당하는 느낌?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상품에 가입해 지난해 6월 상금을 신청한 A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다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알고 민사소송을 한다? 이건 몇천 명이 모여서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해봐야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애초 예상보다 홀인원 신청이 많아 상금 지급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겉보기와 다르게 실제로는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사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업체들인데다 일반 보험업체에서 출시한 상품들과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식 보험이 아니다 보니 업체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 소관 사항은 아니고 뭐 행정 처분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계약을 할 때 약관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홀인원 상품 판매업체 대표가 잠적해 약속한 4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여 명이 고소하는 등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정식 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이 아니라면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밤 0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분기점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2대가 추돌 사고를 내 도로에 서 있던 걸 승용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힌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그제 새벽 2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으로 이 남자친구는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A씨가 추락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과거 이들과 관련된 폭행 신고가 112로 접수됐었는데 당시 A씨가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못 이긴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했습니다. 급한 대로 워크아웃 불신을 살린 건데 채권단의 마음을 돌릴 추가 자관을 두고선 여전히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 측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걸었던 첫 번째 자구안.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이행했습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가운데 지주사 TY홀딩스 채무변제에 사용한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나서 처음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압박한 끝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겁니다. TY홀딩스는 창업주 윤세영 회장의 딸 윤재현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을 담보로 330억 원을 빌렸고 계열사 블루원으로부터 100억 원을 단기 차입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건 채권단이 요구한 뼈를 깎는 추가 자구안 마련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재 400억 원대에 그친 총수 일가 사재 출연 규모를 지금보다 키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TY홀딩스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이 무사히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태영 측이 자세를 낮추면서 워크아웃 불씨는 살린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태영건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분양자라든지 협력업체의 어떤 보호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아주 다양한 방안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측이 채권단과 막판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전까지 진정성 있는 추가 자구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 한 해 경제 이슈로 공급망 문제 심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에 이어 최근 홍해 해협에서의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로 시작된 공급망 불안은 최근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로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라본 새해 경제 전망은 어떨까?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1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라는 답변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18%로 뒤를 이었고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란 의견은 58%를 넘었고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답변은 23.8%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올해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강대강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지정학적 갈등도 확산됨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 애로 등 올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대응책으로는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주요 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편중된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영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편 또 핵심 품목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전략 3050을 기반으로 자립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2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파헤칩니다. 숨진 이웃을 보는 주민들 가슴은 미어지지만 다행히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Як ти? Ти що шутиш? Та який шутер, я не можу ні повернутися, ні це шифонеру мене. Ну що, спасибо шифонеру. отак би мене завалило тут. 지난 연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남서쪽 흐멜니츠키에는 아파트 건물에 로켓이 날아들었고 중부 드니프로주 크리비리의리에선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쇼핑센터와 고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명피해는 주로 민간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63-річна жінка, вона отримала поранення, її задавило, отримала поранення несумісні з життя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18대와 무인기 8대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영국 가디언지에 이런 주장을 기고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쳐 보상해야 할 때 자산을 압류하듯 나라 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3천억 달러, 약 395조 원에 이르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엘리트들은 사람 목숨보다 돈에 관심이 있어서 자산을 잃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가자 제고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이 북부 전선에서 헤즈볼라와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에서 국경을 맞댄 레바논의 목표물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헤즈볼라가 북부 메론산에 있는 이스라엘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반격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즈달 셀룸 지역에 머물던 헤즈볼라 정예 라드완 부대 고위급 지휘관인 위삼 알타윈이 숨졌습니다.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을 이끄는 위삼 알타윈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에서 사망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אנחנו נחושים להמשיך ולייצר מציאות ביטחונית אחרת בצפון, כזו שתבטיח ביטחון לתושבים. אני רוצה לומר לציבור. 헤즈볼라는 지난 2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 알 아루리가 사망한 뒤 방화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고위급 지휘관마저 희생되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וגם כדי לשלוח מסר לחיזבאללה. חיזבאללה טעה בנו בגדול ב-2006, והוא טועה בנו בגדול גם עכשיו. 헤즈볼라는 6만 명가량의 병력과 미사일 15만 발을 갖췄다고 추산될 정도로 정규군급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남부와 북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이란까지 참전하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역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나 분쟁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서해안부터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와 아침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에, 오후에는 호남과 경상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경기 내륙에는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많게는 10cm 이상, 충북 북부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 인사들의 여의도 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적 자원이 총동원됐다는 평가 속에 윤심을 주장하는 이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4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임명 석 달 만에 물러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도 포함됐는데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직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영입 인사입니다. 좋은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원희룡 국토부, 권영세 통일부, 이영 중기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내각에서 물러나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액관으로 불렸던 주진우, 이원모 비서관은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복당을 신청했고 강명구 전 비서관은 출마 예비 단계로 불리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강순규, 안상훈 전 수석에 전희경, 정광삼, 서승우 전 비서관까지 내각 출신과 대통령실 참모 출마자를 합치면 어림잡아도 50여 명에 이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 수준인데 그만큼 현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를 뒤집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강합니다. 하지만 윤심을 내세운 이들 대부분이 영남권을 선호하거나 험지를 기피하는 탓에 양지만 찾는다, 물갈이는 찐윤을 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의 참모와 내각 출신 인사들이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칠지, 또 본선에선 어떤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며 현 민주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비주류 의원 모임의 결단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당대표 일시 부재 상태인 제1야당의 분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주 후반 거취 결단을 시사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시점이 확정됐습니다.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민주당과의 결별을 오는 11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갈라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잘못된 데는 내 책임은 왜 없겠냐. 거기에 대한 자성도 좀 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했지만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방향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이란 조건을 놓고 이 대표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를 꾸준히 했던 만큼 앞으로 창당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을 요구했던 비주류 의원 모임 역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 잔류, 불출마, 탈당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배를 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만약 탈당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단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총선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데 친명주류는 거듭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걱정들을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좀 해소하는 길이 아직 1%라도 남아있다면 이렇게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도부는 인재 영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당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대표가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분열 기류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 앞에 현실화된 내부 이탈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며 장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할머니들이 한 번이라도 더 계실 때 아니고 한 번이라도 더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정부 아닙니까? 그 차관이 조태열이라는 분 뻣뻣스럽게 어디서요? 또다시 장관으로 와요? 안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잘못을 한다면 엎드려 빌어야지요. 어디 장관이 돼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의 재판 거래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행정처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국회 현안 보고에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국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맞섰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리면 그 소득의 20에서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제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영업전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시 때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서비스 대상이 한층 더 넓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경쟁 촉진을 통하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금리 부담을 낮추는 노력은 저희가 지속하고 있고. 먼저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앱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출 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주택구입 계약서나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이때 대출을 갈아타기로 했다면 기존 대출금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됩니다. 다만 옮겨가는 대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용대출과는 규모가 다른 1,000조 원에 이르는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동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출 이동 서비스의 실시간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동안 높은 대출 금리에 허덕였던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뭐 단 1%, 뭐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만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교육부가 지역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기반형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마다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 중 10개 이내 학교를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총 35개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표결에 붙여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위와 운영 방향을 두고 맞서고 있는데요. 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오늘 다시 표결하는 문제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충북을 찾아 총청 표심과 종교계를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한 위원장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방문해서 총무원장인 덕수 스님을 예방하고 법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또 다른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양 의원 출판 기념회 자리에 두 사람을 포함해서 새로운 선택 금태섭 전 의원까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가 오늘 나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공개위는 김 씨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후보 도시 중에 한 곳인 경주시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정상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21개 나라가 함께하는 경제협력체 APEC.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개최도시 선정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해외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를 잘 소개할 기회로 평가됩니다. 그런 만큼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국사와 첨성대 같은 한국 대표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주가 주요국 정상이 모일 최적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느냐, 그건 뭐 경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고, 외국 정상들이 보면은 정말 한류 발상지가 어떤 곳이다 느낄 수 있도록. 포항 경주공항을 거치면 정상들의 접근도 어렵지 않고 경주 보문단지는 숙박이나 경호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경북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가 9,700억 원에 이르고 고용은 8,000명 정도 창출될 거로 분석했습니다. 146만여 명이 APEC 경주 유치 서명에 참여해 밑바닥 민심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경주가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부가가치 효과가 1조 원, 생산 유발 효과 4,800억,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8,000명 정도 나타나는 것도 있어서 우리 경주가 한 단계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접근성과 인프라를 내세운 인천과 자연유산을 앞세운 제주, 2005년 APEC 정상회의 경험을 내세운 부산까지 올해 페루 쿠스코에 이어 내년에 열리는 정상회의가 한국 어떤 도시에서 개최될지 남은 넉 달 동안 진행될 유치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마약 전과 11범인 5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제 끝날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엔 다른 일당 2명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민간 무인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반세기 만인데 올해 내내 달 착륙 경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we have ignition and liftoff. 미국 우주기업 아스트로 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올해 2월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 용암지대 착륙이 목표입니다. 미국으로선 지난 72년 말 정부 주도의 아폴로 17호 이후 51년 만의 표면 탐사 시도입니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됩니다. 달 착륙은 성공한 국가가 미국과 구소련, 중국, 인도 등 4개에 불과합니다. 역대 시도의 절반가량이 추락으로 끝난 고난도 작업입니다. 높이 1.9m의 페레그린 탐사선 화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화물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유해 일부. 우주 드라마 스타트렉 원작자 진 로덴베리, 그리고 과학소설의 거장인 미래학자 아서 클라크의 유전자 등을 달에 내릴 예정입니다. Their ashes and their DNA are going to join together and be launched out. Humanity is going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달의 표면 구성과 방산 등을 조사한 뒤 희귀 자원 채취와 달 기지 건설, 달 표면 여행까지 목표라는 달 탐사는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인, 무인 형태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올해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가 아닌 국민이 분열된 가운데 치르는 미국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치위험 분석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보고서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미국 선거가 세계의 안보와 안정, 경제 전망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는 쪽이 선거 결과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극심한 혼돈과 국정 마비가 벌어져 미국의 적들이 이런 상황을 반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상륙작전에 1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지난 3일에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방안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첫 상륙작전에 중국 항공여단과 공중강습여단, 해군 상륙함대와 육군 수륙양용 합성여단 등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드컵 우승 등 독일 축구의 전성기를 이끈 프란츠 베켄바워 바이에른 뮌헨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지난 1945년 뮌헨에서 태어난 베켄바워는 13살 때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뒤 팀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정상에 4번 올려놨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주장으로서 1974년 월드컵 우승에 공헌했습니다. 황제라는 별명을 얻은 베켄바워는 1977년 미국 코스모스 뉴욕에서 펠레와 함께 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논란이 일었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새 멤버를 뽑아 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룹의 홀로 남은 멤버 키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든디스크 어워즈 신인상 수상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피프티피프티의 노래로 즐거움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매된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장기간 흥행하며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2년차 포워드 박윤웅의 활약을 앞세워서 수원 KT를 꺾고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DB의 박윤웅은 석점슛 5개를 포함해 데뷔 이후 개인 최다인 25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94대 86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니콜슨이 31득점, 김낙현이 25득점을 올리면서 서울 삼성에 77대 71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가 윤이나 선수의 징계 기간을 1년 6개월로 감면했습니다. KLPGA는 이사회를 열어서 윤이나 징계 감면 추천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윤이나의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이나는 2022년 한국여자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다른 사람의 공으로 플레이를 하고도 이를 숨기고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3년간 출전 금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감면에 따라 윤이나는 4월 예정인 2024 시즌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많은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눈구름이 다가오면서 중북부 지역은 눈이 시작됐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에 1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는 오늘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2.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광주 7도,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눈비는 오늘 늦은 밤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